평범한 독일 성우의 삶이 한국어 한 문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 동안 기술만 중요하다고 믿었던 그가 우연히 들은 한국 구조대원의 말 한마디. 그 순간부터 그의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모든 신념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언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뒤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요?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로젠이고 저는 독일에서 30년 동안 성우로 활동해 왔어요. 매일 아침 저는 같은 루틴을 따르고 있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블랙커피를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뮌헨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로 출근합니다. 저는 완벽한 발음과 선명한 목소리로 알려져 있어요. 제 일에서는 기술적인 능력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헤드폰을 조정하고 유리 너머의 음향 엔지니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서 말하기 시작하라는 신호가 왔어요. 제 프로듀서가 헤드폰을 통해 재난 현장에 관한 국제 뉴스 세그먼트를 녹음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진으로 5,000명이 사망했고 많은 국가들이 구조팀을 보내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대본을 보고 제 일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그저 또 하나의 뉴스 이야기일 뿐이죠. 저는 감정을 일과 분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를 전문가로 만드는 이유예요. 앞에 있는 화면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들을 파헤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완벽한 타이밍으로 독일어로 더빙했어요.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모두 제가 존중하는 언어들이죠. 모든 단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국인 구조대원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평소의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한국어가 독일어의 구조 없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에는 무언가가 있어서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언어를 넘어서는 따뜻함과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대본을 잊었어요. 프로듀서가 준비됐냐고 물으며 제 생각을 깨트렸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대사를 읽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가 단어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방금 들었던 것에 비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이 끝난 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통은 음성 기법에 관한 책을 읽곤 하지만 오늘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구조대원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말이 그토록 많은 감정을 담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 아파트에 도착해서 시계를 확인했어요. 제 딸 알리나가 곧 저녁 식사를 하러 올 예정이었습니다. 요리를 시작해야 했지만 대신 저는 앉아서 오늘 녹음 세션의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저는 한국인 남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그가 돕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보여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곳에서 오는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아마도 완벽한 발음이 전부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 이상의 의사소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끄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만들고 이 이상한 느낌을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닫을 수 없는 문이 열렸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제 딸 알리나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몇 권의 교과서를 팔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짧게 포옹을 하고 책들을 부엌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저는 그중 한 권의 한국어 글씨가 표지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감자 수프를 저으면서 알리나에게 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알리나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매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이 관심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오늘 일찍 있었던 한국인 구조대원에 대한 생각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리나는 스프를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75%가 한국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통계는 무엇이든 보여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독일어가 훨씬 더 정확하고 한국어는 너무 감정적이라고 말했어요. 알리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제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기술적 완벽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왔어요. 지금 바꾸는 것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구조대원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말인데도 너무 많은 희망과 따뜻함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컴퓨터로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이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가진 기술적 능력에 대한 생각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동안 저는 이 느낌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일을 하러 가고 항상 그래왔듯이 제 음성 부분을 완벽하게 녹음했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저를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뮌헨 중심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는 신선한 커피와 따뜻한 빵 냄새가 났어요. 저는 창가에 있는 평소 테이블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페는 배경에서 부드럽게 연주되는 음악 외에는 조용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재난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지치지 않고 무너진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출하고 물을 제공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여성의 목소리가 그것이 한국 구조팀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올려다보았어요. 옆 테이블에 있는 여성이 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어두운 머리카락과 지혜로워 보이는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이 쉬지 않고 129시간 동안 일했다며 믿을 수 없는 헌신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원어민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독일어를 아주 잘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감사하다며 미소를 지었고 한국어와 터키어, 영어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레이나라는 프리랜서 통역사였어요. 그녀가 제 테이블로 옮겨왔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자신감에 대해 무언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레이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꺼내서 한국과 터키 구조팀이 나란히 일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두 나라가 오랫동안 전쟁과 재난을 통해 서로를 지원하며 특별한 유대를 맺어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한국인 구조대원의 얼굴이 멈춰있는 제 태블릿 화면을 두드리면서 언어는 단지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술적 완벽함에 대한 제 믿음을 방어하기 위해 동의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대신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레이나는 한국어 강좌가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와 터키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가 너무 완고해서 보지 못했던 이 언어에 대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레이나가 떠날 때 그녀는 저에게 그녀의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어나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카드를 버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목소리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저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이상한 느낌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회색 구름과 가벼운 비와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녹음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제 프로듀서 한스에게 다가가자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한스에게 어제의 세그먼트를 다시 녹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스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을 다시 하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스는 재난 구호 세그먼트를 말하는 것이냐며 제 녹음이 항상 그랬듯이 완벽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버전을 원래 한국어 오디오와 비교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전달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스가 동의한 후 저는 헤드폰을 끼고 녹음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녹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었죠. 저는 제 직업적 정체성의 핵심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완벽하게 발음했다고 해서 제 일을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어의 진정한 힘은 정확성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어떻게 마음에 닿느냐에 관한 것이었죠. 이 작은 요청은 저에게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기술적 완벽함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2시간 동안 저는 녹음 부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구조대원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어떤 단어들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의 단순한 메시지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침내 제 버전을 다시 녹음했을 때 저는 독일어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 원본에서 들었던 같은 배려와 결단력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여전히 명확하고 전문적이었지만 어떻게든 더 생생했습니다. 한스는 눈을 감고 제 새 녹음을 들었어요. 한스는 마침내 이것이 다르다고 말하며 그것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저희 작은 스튜디오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몇몇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새로운 접근 방식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한 나이 든 성우가 데이비드 로젠이 언제부터 감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며 우리 직업에서는 기술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상처가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불과 2주 전에 정확히 했을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예상치 못한 지지를 발견했어요. 젊은 성우 리사가 복도에서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리사는 제 재난 세그먼트의 새 녹음이 그녀를 눈물짓게 했다며 감정이 기술적 능력만큼 중요하다고 항상 믿어왔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혼합된 반응들은 저의 새로운 길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제 경력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혼란을 겪을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주말 알리나는 저를 그녀의 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축제에 초대했어요. 제 첫 본능은 거절하는 것이었지만 무언가가 저를 수락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축제장은 다채롭고 활기찼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배너가 나무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낯선 향신료와 달콤한 디저트 냄새가 났어요. 학생들은 예술 전시, 음악 공연, 음식 가판대 사이를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흐르는 듯한 다채로운 드레스를 입은 전통 댄서들을 보고 전에 본 적 없는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친숙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구조대원의 목소리에서 제 주의를 끌었던 것과 같은 정밀함과 감정의 조화였어요. 그때 레이나가 저를 향해 걸어오며 여기서 저를 보다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리나가 저를 초대했다고 설명했어요. 왠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 들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레이나는 아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제가 오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큰 발전이라고 말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그녀는 저를 축제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한국 서예를 설명하고 공식적인 말이 대화 상대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고 제가 발음할 수 없는 이름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레이나는 한국어에서는 언어 자체가 다른 수준의 말투를 통해 존경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단어가 제가 대화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이 아이디어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단지 정보가 아닌 관계를 중심으로 구축된 언어라니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머리와 김치와 비빔밥으로 가득 찬 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여정은 진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것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나뭇잎은 초록색에서 금빛으로 변했고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저는 알리나가 가져다주는 한국어 비디오와 책으로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레이나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매번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한국어의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 독일어 억양이 계속해서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 귀는 새로운 소리에 익숙해졌고 제 입은 낯선 발음을 형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어에서 존경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었습니다. 언어 자체에 존중이 내장되어 있다는 개념이 매력적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단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언어였고 저는 그 안에서 제 목소리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측면이었죠. 그러던 중 독일 성우 협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음성 전달의 정확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해 주길 원했어요. 제가 이전에 여러 번 했던 강연이었죠. 저는 항상 완벽한 발음과 기술적인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예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세미나 당일이 되었습니다. 방은 성우들로 가득 찼어요. 몇몇은 오래된 친구들이고 다른 이들은 새로운 얼굴이었지만 모두 그들이 알고 있는 데이비드 로젠의 이야기를 듣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손으로 연단에 섰어요. 제가 준비한 노트가 갑자기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원하는 것보다 떨리면서 30년 동안 성우들에게 기술적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이야기해왔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 로젠이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다니요? 이런 일은 전에 없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3가지 녹음을 재생했어요. 원본 한국인 구조대원의 목소리, 제 첫 번째 기계적인 번역, 그리고 감정을 담으려고 노력한 개정된 버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경력의 대부분 동안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정적이고 구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틀렸었다고 말했어요. 이 말들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정체성을 조각조각 분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청중 중 일부는 불편해 보였고 다른 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싶은 마음과 감정적으로 진실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느꼈다며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대신 질문을 함께 탐구하고자 했어요. 우리는 전문가와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중요한 것을 이해하려는 사람들로서 대화했습니다. 세미나 후 많은 동료들이 저와 이야기하러 왔어요. 몇몇은 외국어에서 예상치 못한 깊이를 발견한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고 다른 이들은 제 솔직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수의 오래된 동료들은 머리를 저으며 걸어갔어요. 제 새로운 방향에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레이나는 저를 뮌헨의 조용한 거리에 숨겨진 작은 한국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식당은 따뜻한 빛과 빨간 종이 등불로 빛났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한국 가족들과 친구들이 우리 주변 테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레이나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도전 과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간단한 문구들을 연습해왔지만 원어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는 서버에게 몸을 돌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불고기 2인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버의 눈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커졌어요. 그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빠른 한국어로 응답했지만 그녀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의 언어로 말하려고 노력한 것에 기뻐했어요. 이 작은 연결의 순간은 제 경력에서 받은 어떤 상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다른 문화 사이의 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문이 나타났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재난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놓쳤던 것들을 알아차렸어요. 한국 팀이 터키 자원봉사자들과 어떻게 완벽하게 협력했는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몸짓으로 소통했는지, 그들이 서로의 방식을 어떻게 존중했는지를 말이죠. 제 보상은 단지 개인적인 성장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유된 인간성으로 연결되는 세상이었죠. 저는 새로운 눈과 귀로 스튜디오에 돌아왔어요. 제가 매일 읽는 대본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한때 전달할 정보에 불과했던 단어들이 이제는 인간의 기쁨, 고통,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제 동료들은 제 목소리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제 프로듀서 한스는 최근 제 녹음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전히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이제는 또한 무언가를 느끼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하지만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깨기 어렵죠. 어느 화요일 저희는 긴급한 뉴스 세그먼트를 녹음해야 했어요. 마감 시간이 촉박했고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저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어요. 속도와 기술적 완벽함에만 집중하고 단어 뒤에 있는 감정은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코트를 입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녹음을 듣고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오래된 패턴과 편견에 대해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통찰력 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알리나는 제 고민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파란색 표지의 작은 일기장을 주었어요. 안에는 그녀가 다양한 문화에서 언어에 관한 인용구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 한국 속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말이 씨가 된다. 저는 이것에 대해 여러 날 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았어요. 그것은 이해나 오해, 연결이나 분리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변화에 가장 큰 시험이 왔어요. 스튜디오는 저에게 한국과 독일 사이의 역사에 관한 한국 다큐멘터리를 더빙하라고 했습니다. 한때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했던 이 두 문화가 이제 제 목소리를 통해 연결되어야 했어요. 저는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내레이터의 스타일을 연구했어요. 그녀가 정확성과 따뜻함을 모두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말이죠. 저는 각 문장을 여러 번 연습했고 제 전달 방식에서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녹음 당일 저는 일찍 도착해 스튜디오에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쉬었어요. 한국 제작팀은 원본의 느낌이 보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한스와 함께 유리 뒤에 앉아 저를 자세히 지켜보았어요. 제가 말하기 시작하자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30년의 경험에서 얻은 기술적 능력과 최근 몇 달 동안 얻은 감정적 인식을 말이죠. 각 문장은 제 옛 자아와 새로운 이해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끝낸 후 한국인 컨설턴트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떻게 그 느낌을 그렇게 잘 포착할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저는 단순하게 드디어 듣는 법을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단지 귀로만이 아니라 제 모든 것으로 듣는 법을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알리나와 레이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한때 성우상으로만 장식되었던 제 아파트에는 이제 벽에 다채로운 한국 예술 작품이 있고 선반에는 세계 문화에 관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알리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가 3개월 전에 한국어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 편견 때문에 많은 어리석은 말을 했다며 약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나는 그럼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저의 좁은 세계를 넘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두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언어도 다른 언어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각각은 인간의 마음을 보는 다른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레이나는 그녀의 잔을 들고 한국어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를 제안했어요. 저는 같은 언어로 씨앗이 되는 말들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제 억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 의미는 진실되었어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오래된 편견들이 아직도 제 생각 속에 나타나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들을 방어할 진실이 아니라 무너뜨릴 벽으로 인식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특별히 한국어나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제 마음을 여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언어의 목적, 독일어든 한국어든 그 어떤 언어든 완벽한 발음이나 문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인간적 연결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민헨 위로 별들이 나타나자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가 30년 동안 완벽하게 만들어 온 목소리는 마침내 그 진정한 목적을 찾았습니다.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